안녕하세요. 30대 공무원 산이 20대 공무원 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급 게스트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급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40대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지난달에 총파업이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던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자,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민주노총이 2주간의 총파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년에 하루 정도 날짜 잡아서 파업을 하는 정도였었는데요. 2주 동안에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 약 16만 명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도 2만 명이 뜨거운 여름날 함께 투쟁해 주셔서 잘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왜 더워가지고 이렇게 뜨거울 때 하는지 모르겠어, 총파업을. 공무원 노조가 한 날은 좀 더웠는데요. 그날을 제외하면 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총파업 기간에 비를 몰고 다니는 위원장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민주노총으로 사행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노동자들 120만 명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총력을 다해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조직입니다. 이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이건 미리 준비를 좀 미리 하셨는데.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 토크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굳이 민주노총인가? 또 민주노총은 뭐가 다른가? 솔직히 이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중에서도 본인이 민주노총 소속인지 모르는 조합원들도 있고 또 간부들도 가입시킬 때 이야기하기 좀 망설이는 간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죠. 예. 근데 저는 이번 총파업 기간에 새롭게 느꼈던 것이 작년 10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국민들 여론이 13%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총파업 기간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총파업에 찬성하는 분이 46%까지 올라왔습니다. 민주노총이 하는 활동이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제대로 알려지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는 그렇지는 않죠. 저는 공무원 노조 가입했지 민주노총 가입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되짚어 보면 그러면 공무원 노조만 하면 됐지 왜 민주노총을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28년 전에 필요했으니까 만들었겠죠.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사용자들의 입장, 그리고 주로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외화됩니다.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한국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누가 결정하죠?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소득세를 몇 퍼센트 띨지 누가 결정하죠?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국민연금을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누가 결정하죠? 정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만 잘하면 그런 정치의 개입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구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서 다 외우진 못하겠는데. 제가 요약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키워드로 알아보겠는데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집회. 집회입니다. 네, 왜 민주노총은 집회나 정치 투쟁에만 몰두하냐? 사실은 집회는 민주노총 주최하는 집회는 1년에 20번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금 교섭을 하고 단체 협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처럼 치부되고 집회나 투쟁하는 모습만 도드라지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맨날 집회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맨날 파업하는 곳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놀라운 사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단 한 번도 파업을 안 해본 조합원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덥고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저희도 집회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나오기 싫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많이 현장에서도 하시고 저희도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집회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 돈으로 TV 광고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 광고를 안 받아줍니다. 일단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안 받아주니까 거리로 자꾸 나오는 거네. 위원장님 그러면은 민주노총 집회와 투쟁으로 좀 이것이 바뀌었다, 이것이 좋아졌다 이런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죠. 병원에 가면 암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이것도 민주노총이 요구해서 된 겁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게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이 주 5일제를 요구하면서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해서 주 5일제가 법제화되고 안착되게 되었죠. 최저임금도 끊임없이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해서 부족하나마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노동시간의 문제, 임금 체계의 문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문제를 사실은 정치권이나 사용자들이 알아서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 대부분이 민주노총의 노력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주 5일제 갈 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토였다가 갑자기 토요일 다 쉰대. 그래서 당연한 게 당연하게 그죠. 그냥 느꼈지. 그게 민주노총이 했는지는. 맞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를 민주노총이 만들어냈다고 자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합원분들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집회하면서 이제 경찰들이랑 대치를 하거나 걸어가면 시민들이 막 항의하는 경우가 민주노총은 평화를 사랑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경찰이 부당하게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조직적 지침에 의해서 또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지 개별의 개인의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시민들이 통행의 권리,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집회 시위의 자유도 국민들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집회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 간첩입니다. 간첩. 갈수록 어려워지는군요. 요즘 이제 언론에 민주노총 간첩 이야기가 네. 많이 나오던데요. 진짠가? 이런 궁금함이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민주노총이 간첩이면 대한민국에 간첩이 12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간첩들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첩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노동조합 대의원을 한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그 동네에 찾아가서 저 집 아들내미가 빨갱이 됐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한국 사회는 뭔가 사회의 부조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불온시해왔던 그간의 과정이 있고, 이것은 분단에 기인합니다. 사실은 지금 고인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간첩으로 몰렸었죠. 지금 간첩이라고, 민주노총을 간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논리라면 간첩이 대통령도 하고 간첩이랑 장관들이 교섭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노동자들이나 우리 시민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가서 북한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면 북한 사람들하고 접촉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크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찾아보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빨갱이, 불법, 폭력, 과격, 귀족노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어떻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는 학교부터 노동교육을 하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것들이 노동조합이 우호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중학교 때부터 노사 모의 교섭을 합니다. 파업하는 법, 파업 시에 홍보물 만드는 법, 이런 것을 수업 시간에 알려줍니다.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집회하고 파업하고 투쟁하는 게 내 권리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민주노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95년도에 생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집회 순서는 똑같거든요. 민중의례, 대회사,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결의문항도 끝.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조합원들도 좀 식상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는 더 어렵겠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의제와 언어로 접근하는 것, 또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하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함께 작용해야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위원장님 다르십니다. 그러면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빨갱이, 불법, 폭력, 뭐 과격, 귀족노조 요 단어들 중에서 위원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제일 거슬리는 단어는 사실 귀족노조라는 단어예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하는 건 권리인데 이것을 귀족으로 표현한다면 사용자는 뭐지? 그들은 신급인가? 왕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이야기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억대 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서 20년 일한 분들의 기본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30, 4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1년에 연봉을 40억, 50억씩 받는 자들은 어떤 계급인지 오히려 그것을 되물어야 하고 그들에게 먼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도 노조한다 그러면 무슨 뭐 철밥통이 무슨 노조하냐 이러죠? 기족 정부 뭐 근데 요즘에 철밥통을 집어 던지고 나가는 청년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닙니다. 저보다 두 분이 더 긴장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딱딱하게 한 촬영은 처음이라 가지고 맨날 술 먹고 그래, 술을 안 술이 먹으니까 없어가지고 한잔할까요? 네, 세 번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건설노조. 네. 윤석열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노조 때리기, 네. 민주노총 죽이기 이런 정책이 좀 심각한데요. 공무원 노조도 최근에 이제 고소 고발, 뭐 시정 명령 같은 걸로 뭐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노총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지. 쫄았나 보죠. 7월 저희 총파업할 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불법 파업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굴복이라는 표현은 보통 어떨 때 쓰죠? 뭔가 큰 힘이 있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쫄아서 자꾸 때린다. 박근혜 때 봤잖아요. 민주노총이 먼저 투쟁하고 이것이 국민적 투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소위 선방치지 못하도록 탄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노조 탄압의 본질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노조를 탄압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한국 사회 경제는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가 주력이죠. 그럼 내수는 뭐가 주력이죠? 토건자본이 주력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분양시장이 위축됐고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경기가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이었습니다. 건설 자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이명박처럼 4대강을 팔 수도 없고 갑자기 집값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건설 자본들에게 당근으로 준 것이 건설노조의 탄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주노총 투쟁 나와보시면 건설노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내에서 명실상부하게 가장 강한 투쟁력, 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건설노조이기 때문에 건설노조를 탄압하면, 건설노조를 때려잡으면 민주노총의 투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더 노골화될 거라고 봅니다. 상반기에 69시간 화들짝 해가지고 걷어들였지만 하반기에 하겠다고 밀어놨죠. 그리고 원래 6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상생임금위원회의 결과물도 지금 6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가 하반기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파견법 확대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라든지 산안법 완화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들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하반기에 우리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네, 연대. 왜 우리 노조가 민주노총 집회에 가 있냐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약간 농담 반 말씀드리면 연대를 한국말로 하면 품앗이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대를 하지 않으려면 민주노총 자체가 필요 없고 연대를 해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뿌리나 근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연맹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네. 특히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항의하러 오는 조합원도 있고 또 공무직 노조와의 갈등도 사실 좀 많은 편이어서 맞습니다. 저는 조합원 개인들에게 관점을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합은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악성 민원인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같은 노동자니까 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참으라 했는데. 같은 노동자끼리 같이 잘 살아야지 이해하고 너무 어느 정도 아니구나. 참으라고 하니까 참다 그래서 탈잖아. 탈자구나. 참으면 병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조합원들한테 귀마개를 하고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노조가 그때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할 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노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노동조합을 합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와서 막 맞기도 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동조합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고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런 문제를 예전에 어떻게 해결했었는지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물론 다 합의점이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역할이 저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적인 소통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연대의 의미. 역지사지 아닐까요?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왜 건설 노동자들이 저기서 저렇게까지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나도 거기서 도움을 주는 것.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많이 비교하는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이지만 단체 협약 적용률이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쟁하지 않아도 나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저 사람들이 투쟁해서 결과물이 생기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투쟁이나 연대 이런 것이 확장하면 단순히 우리 조직 내 연대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대는 우리끼리 품앗이 하듯이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연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키워드로 알아봤습니다. 예,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노조가 한 3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10만이 넘었으니까요. 네, 많죠. 네, 맞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내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어떤 척도랄까요? 기준이랄까요? 이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대략 그 사회의 평균치,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에서 인정받는 수준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 수준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의 문제, 노동 조건의 문제,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향 평준화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노조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도 민주노총과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시절이나 박근혜 시절에 탄압을 받았을 때 민주노총의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연대하고 공적연금에 계약하려고 했을 때도 함께 투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노총 입장에서의 공무원 노조는 하루빨리 쟁의권을 확보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 민주노총은 함께 투쟁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바꿔야 되는 조직.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곧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됩니까? 그럼요. 믿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때까지. 30대가 되기 전에 얼마 안 남았나요? 30대 곧인데. 아니야, 만 나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또 청년 공무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공무원 노조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돌아보면 민주노총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으로 입직한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지들보다 좀 더 앞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이곳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나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바꿔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동조합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산이 송이 경수였습니다. 안녕. 아까 부정적인 단어들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싫어요? 저요? 저는 빨갱이요. 뭐 노조 한다 그러면은 뭐 야, 그 다 빨갱이들 있는 거 아이가? 하면서 뭐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지혜롭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기분 나빠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건드리면 확 올라가지고 화가 많아져. 네, 화가 많아지고. 날이 더워서. 아니 노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호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누가 열받게 한 거야 지금? 누가 열받게 한 거야. 아 진짜.